배수진을 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등지고 적에게 맞서 싸운다는 말이죠. 이는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장제스가 지휘하는 중국의 상황이 배수진을 쳤다는 말과 잘 어울리는데요. 반대로 일본 제국은 중국의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인 쉬저우만 점령하면 중일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죠. 쉬저우를 최후의 결전지로 선택한 중국과 일본은 서로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에서 건너온 군사 고문인 팔케나우진 장군은 베이징과 텐진을 이어주는 핑안 철도를 잃으면 중국이 베이징과 텐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우한 또한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쉬저우 북쪽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일본 또한 핑안 철도를 향해 대규모의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진지를 구축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중국군 리중런의 부대가 쉬저우 북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사이 일본 북진화 방면군의 선발 부대가 타이얼정 일대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군은 타이얼정까지 오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게릴라군에게 호된 공격을 받고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몰라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의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었죠. 계속된 중국 공산당의 게릴라 공격으로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일본군은 중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공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일본군은 즉각 한개 사단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타이얼정 동쪽에서 중국군을 향해 측면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렇게 측면 공격과 정면 공격 모두 사용한 일본군이 타이얼정을 점령하며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일본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은 총 5개의 사단이 타이얼장을 우회하게 한 뒤 일본군 후방으로 보내 이들을 포위했죠. 중국은 일본군이 포위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독일제 155mm 곡사포로 무장한 포병대들을 투입했습니다. 일본군은 타이얼장에 포위된 부대를 도울 수 없는 것을 깨닫고는 포위된 이들에게 어떻게든 탈출하라고 명령하죠. 일본군은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데 성공하지만 탈출하면서 16,000여 명의 병사를 잃고 40대의 전차와 70대의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중국군 또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쟁취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대규모 교전 소식을 듣고 긴장하던 장제스도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장제스는 이 승리로 중국 국민당 내부에서 확고한 1인자가 되었으며 국공합장 내부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르는 등 권력 확보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현대적인 군대를 창설한 이후 겪은 첫 패배였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 단순히 수적 열세였다고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타이얼장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의 비율은 1대2로 일본군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선을 더 확장할 경우 병력 부족으로 전선에서 구멍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일본 군부는 추가적인 전선 확장은 그만두고 그동안 점령한 땅부터 제대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쉬저우만은 어떻게든 점령하기로 하죠. 이런 일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동안 얻어낸 중국 영토들을 병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는데요. 몇몇 영토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무정부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언제 중국에게 다시 빼앗길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게 일본군은 신속하게 쉬저우로 진격했습니다. 1938년 5월 중순에는 쉬저우 일대 포위에 성공하는데요. 이때 중국군은 일본군의 병력 배치를 잘못 예측하고 일본군이 진격하지 않는 곳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너무 수월하게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었죠. 결국 중국은 뒤늦게 일본군에게 포위된 것을 깨닫고는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중국 장군 리중런은 장제스도 모를 정도로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요. 부대를 최대한 잘게 쪼갠 뒤 일본군 몰래 야금야금 포위망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리중런이 최대한 부대를 분산한 덕분에 일본군은 중국군이 다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중국군의 탈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쉬저우를 점령하긴 했지만 난징 때와 반대로 후퇴하는 중국군을 열심히 추격하는데요. 이전엔 난징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후퇴하는 중국군을 내버려뒀다가 이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중국군에게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중국군을 뿌리 뽑으려는 생각이죠. 비록 일본군 상부는 전선 확대를 막으려고 후퇴하는 중국군을 쫓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야전에서 부대를 지휘하던 일본 장교들은 애매한 전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기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위망에서 탈출한 중국군 대부분은 안우이성으로 집결했고 이곳까지 도달하지 못한 병력은 인근 산지로 들어가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 리중런 장군은 큰 손실 없이 포위망에서 벗어났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애초에 일본군의 진격 루트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했어도 쉬저우를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군이 후퇴하는 병력을 잡겠다고 미친듯이 쫓아오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죠. 장제스는 고작 몇 달 만에 타이열장에서 얻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적 도시를 잃은 장제스는 일본군이 우한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화이앙커우의 황하강 제방을 폭파합니다. 이 폭파로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농민이 사망합니다. 또한 폭우가 시작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추가 사상자도 늘게 됩니다. 그러자 장제스는 제방을 폭파한 것이 일본군의 소행이라며 덮어씌우죠. 그럼에도 중국군을 추격하는 일본군은 이런 최악의 영토를 통과하면서 우한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중국군에게 다행인 것은 우한 외곽에는 산악과 호수, 늪지대 등 천연 장애물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소수의 군인으로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우한의 장애물을 이용해서 일본군과 소모전을 펼칠 생각이죠. 그러나 여기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의견 대립이 펼쳐지는데요. 마오쩌둥은 소모전을 진행할 경우 게릴라 전술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활용해 일본군에게 맞서자고 합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마오쩌둥의 의견대로 진행하면 마오쩌둥의 힘이 강력해질 것을 우려해 마오쩌둥이 어떤 의견을 내든 동의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그저 마오쩌둥의 의견을 반대하죠. 이렇게 중국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처럼 휘청거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의 고노에 총리는 이때를 노려 장제스의 라이벌인 왕징웨이에게 강화 조약을 들이밉니다. 장제스를 처단하고 방공 조약에 참가하며 만주국을 승인하고 베이징과 텐진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징웨이는 이 조약을 거절합니다. 아무리 장제스를 꺾고 1인자가 되고 싶다 한들 나라를 팔아먹긴 싫었죠. 이미 일본에게 자존심도 상할 대로 상했으니 아주 끝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고노에는 중국과의 교섭을 영원히 끊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우한으로 진격하는데요. 일본군 대규모 부대를 우한으로 파견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우한은 천연 장애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돌파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도 중국군이 만든 방어선을 한 겹씩 돌파한 일본은 1938년 10월 중순까지 20만 명의 사상자를 감수하면서 우한 인근에 도달합니다. 중국은 병력도 거의 괴멸했고 여러 장애물과 방해선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우한까지 들이닥치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제스는 결국 10월 21일 우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며 충칭으로 모든 군대를 후퇴시키죠. 남은 중국군을 모두 뿌리 뽑으려는 일본은 이제 다음 행선지로 광저우를 택합니다. 광저우를 점령하면 중국을 해안과 아예 차단시킬 수 있죠. 그런데 광저우를 점령하려고 영국의 영토인 홍콩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1938년 9월 29일 영국이 일본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광저우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다야만을 상륙하면서 광저우로 향하는 도로를 얻었습니다. 다야만을 얻은 일본군은 순조롭게 광저우로 진입했으며 1938년 10월 말에는 광저우를 포함한 인근 항구를 모두 점령했죠. 중국은 대부분의 항구를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군수 조달길이 전부 막혀버립니다. 중국군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중국의 대도시도 대부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저항은 산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 뿐인데요. 어차피 중국은 거의 일본으로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고 일본이 무의미한 게릴라전에 맞서 굳이 병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쟁을 교착 상태로 돌립니다. 중국의 정부를 새로 세우거나 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굴복시킬 생각이죠. 이렇게 일본이 중국을 거의 잠식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본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방권 세력이 더는 일본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물자를 지원해주고 일본에 수출하던 석유를 끊어버립니다.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은 그냥 일본에게 전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다 된 밥인 중국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미국과 영국의 요구에 응하여 중국에서 철수. 둘째, 석유 공급이 끊겼지만 어떻게든 버텨보기.
셋째, 일본의 앞길을 막는 서방 세력에게 정면 대응. 일본은 이 중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과연 일본은 저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어떤 계획을 가진 것일까요? 일본은 미국을 막아서고 무사히 중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